제가 한번 그럼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그것도 괜찮죠. 1차 세계대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만요. 좋아요. 이제 1차 세계대전으로 넘어왔습니다. 1차 세계대전. 공급 과잉이 전쟁을 일으켰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약 4년 동안 지속되었다. 표면적인 원인은 오스트리아의 어이구 바닥이 쏟았다. 잠시만요. 그대로 주워 담아야겠다. 수빈이 어서오세요. 다시. 이 사건을 계기로 표면적인 원인은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암살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러시아가 전쟁에 휘말리자 러시아의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에 참가했다. 요익님 어서오세요. 이후 미국이 참전하고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제국주의 확장을 위해 전쟁에 뛰어들면서 전쟁의 무대는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었다. 그럼 만약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여름이다. 더 이쁘단다. 책 읽으렴. 감사합니다. 이해님 고맙습니다.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암살당하지 않았다면 세계대전이 발발하지 않았을 것인가? 역사에서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가정은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가정만으로는 예측하기 힘든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다만 오스트리아의 황태자가 테러를 피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혹은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세르비아계 청년을 찾아내어 황태자를 암살하기 전에 감금하고 고문한다 하더라도 제1차 세계대전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1차 세계대전의 근본적인 원인은 황태자의 암살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라예브의 총성은 나 몰라. 독일이 전쟁을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세계대전의 본질적인 이유이다. 몰라. 알려줘. 그렇다면 독일은 왜 전쟁을 원했을까? 뒤늦은 산업화로 식민지 경쟁에서 제외되어서 그게 사라예브의 총성이군요. 황태자의 사망. 그렇군요. 사라예브의 총성, 황태자의 사망.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부르는구나. 사라예브의 총성. 그렇다면
아, 왕이 아니에요. 아들인가? 왕의 아들? 아, 차기 대권이구나. 이런 게 있었구먼. 좋아요. 중딩 때, 나, 딴 생각했어. 그래서 먼 산만 보면서. 사실이, 불욕 상징이 뭔지, 불욕 상징? 골욕 상징. 골욕 상징. 이변 없으면 이런 뜻인가? 몰라. 몰라. 뒤늦은 산업화로 식민지 경쟁에서 제외되어서였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산업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급 과잉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공급 과잉의 문제는 식민지만이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다른 국가들이 식민지를 모두 차지해서 식민지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힘으로 뺏어오면 된다. 다만 전쟁을 위한 명분은 있어야 됐다. 그리고 때마침 오스트리아와 황태자의 암살이 명분이 되었다. 황태자가 암살당하지 않았더라면 독일은 어떻게 해서든 구시를 만들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독일인의 천성이 나쁘거나 악독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궁극적인 원인은 자본주의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공급 과잉이라는 자본주의의 태생적 한계, 이를 극복하고 산업화를 유지하기 위해 독일이 선택할 수 있는 해결책이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리고 이탈리아가 3국 동맹을 형성했고 영국과 프랑스가 그리고 러시아가 3국 형상을 결성하여 대립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에 협력한 이유는 단순했다. 국가 주도의 중화화 공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독일의 자신들의 식민지를 위협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식민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독일을 저지해야만 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전쟁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패배로 막을 내렸다. 전쟁이 끝난 다음 해인 1919년 6월 28일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승전국들의 전쟁의 책임을 물어 전쟁 범죄국인 독일과 조약을 맺었다. 퓨처로드님 어서오세요. 베르사유 조약으로 알려진 이 협약으로 독일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됐고 10%가 넘는 영토를 연합국에 반납해야 했으며 조약, 군대 보유를 엄격하게 제한받게 되었다.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일의 경제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침체하고 말았다. 반면 세계는 전쟁 이후 빠르게 안정되고 성장해갔다. 이렇게 해서 공급 과잉이라는 자본주의의 특성이 초래한 국가 간의 갈등은 해소되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하다. 세계가 역사상 유례없는 끔찍한 대규모 전쟁을 치렀는데 어떻게 그토록 빠르게 안정되고 더 나아가선 경제적 성장까지 이룰 수 있었을까? 전쟁 후 비는 국가가 관리해주는 식민지에서 안정적으로 구두를 팔 수 있었다.
게다가 전쟁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전쟁 중에 군의 구두를 납품하며 창고에 쌓아두었던 구두 재고를 모두 처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밤을 새워 공장을 가동해도 군의 수요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였다. 전쟁은 막대한 수요를 창출했고 이로 인해 공급 과잉이라는 자본주의의 문제를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해 주었다. 실제로 다수의 민간인은 고통스러울 수 있었으나 전쟁은 일부 부르주아 혹은 일부 국가들에게는 막대한 부를 창출해 주었다. 자본주의는 전쟁과 가까울 수밖에 없다. 전쟁은 자본주의 국가들을 유혹한다. 사실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유지해주는 핵심 요소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유행이다. 전쟁과 유행은 자본주의라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라고 말할 수 있다. 전쟁이 공급 과잉의 문제를 단번에 해소하듯 유행은 필요를 뛰어넘는 막대한 소비를 창출해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한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옷과 핸드백들이 매년 옷장 구석에 쌓여가거나 쓰레기통으로 향한다. 전쟁과 유행이 없이 자본주의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세계 경제 대공황. 가격 경쟁은 대공황으로 이루어졌다. 전쟁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빈은 공장 설비를 확장했다. 더 많이 생산하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전쟁 후 세계 경제는 호황을 맞이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예전에 경험했던 문제가 다시 발생하기 시작했다. 공장 창고에 또 구두가 쌓이기 시작했다. 비는 문제의 원인을 알아보고자 안정적인 소비 시장인 식민지에 직접 찾아갔다. 그러고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식민지의 원주민은 구두가 너무 많아서 구두로 국을 끓여 먹고 있을 정도였다. 시장은 포화 상태였다. 그래요. 게다가 이곳 식민지에 경쟁업체가 들어서 있었다. 비는 고민에 빠졌다. 우리는 처음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야 했다. 앞서 자본주의의 특성으로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량을 줄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님도 전제했다. 수요를 늘려야만 했다. 수요를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품의 가격을 낮추는 거다. 이 중에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방법이 역사를 제국주의로 이끌어 제1차 세계대전으로 기결했던 모습을 확인했다. 그런데 더 이상의 시장 개척은 불가능해 보였다. 새로운 식민지는 지구상에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지구 외부에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이 밝혀진다면 가장 좋아할 사람들은 부르주아일 것이다. 그들은 우주선에 화물을 싣고 외계인에게 구두를 신기러 떠날 거다. 그들은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다. 하지만 외계 시장은 아직 개척되지 않았고 둥근 지구 위에 새로운 시장도 없었다. 이제 수요를 늘리기 위해 남은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할 차례가 왔다. 가격을 낮추는 방법이다. 비는 고심 끝에 구두의 가격을 낮췄다. 경쟁업체보다 질 좋고 싸게 만들어야 시장을 지킬 수가 있었다. 하지만 가격을 낮추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지금은 구두 한 켤레를 10,000원에 팔고 있었는데 한 켤레당 들어가는 비용은 재료비 3,000원, 임대료를 포함한 공장 유지비 3,000원, 그리고 임금 3,000원, 이익 1,000원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재료비와 공장 유지비는 비의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이 아니었다. 비가 선택해서 줄일 수 있는 비용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C1, C2, C3의
임금 3,000원과 자신의 이익 1,000원이다. 여기서 자신의 이익을 줄이는 건 의미가 없었다. 내가 버는 돈이 없다면 공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장 주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다. 줄일 수 있는 비용은 노동자의 임금 3,000원이었다. 그래서 B는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일의 능률이 가장 낮은 C1을 퇴출해서 임금으로 나가는 비용을 3,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였다. 이제 구두 가격은 9,000원이 되었다. 성진이 어서오세요. 한동안은 구두가 팔리지 않았다. 한동안은 구두가 팔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구두가 안 팔리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경쟁업체가 구두 가격을 8,500원으로 인하한 것이 원인이었다. B는 눈물을 머금고 C2도 해고했다. 이제 구두 가격은 8,000원이 되었다. 메리님 어서오세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위기가 B가 눈치채지 못한 시장의 다른 측면에서 발생되고 있었다. 수요 감소로 상품 가격을 낮춰야만 하는 상황은 B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도 구두 산업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도 아니었다. 공급 과잉의 문제는 사회 전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고 모든 산업에서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동자 해고 사태가 일어나고 있었다. 문제는 노동자는 노동자인 동시에 소비자라는 점이었다. 해고당한 노동자는 소비 능력을 상실한 소비자와 동일했다. 다시 말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실업자가 늘어나면 소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때 소비가 줄어든다는 건 상대적으로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짐을 의미하고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시 모든 산업에서 가격 인하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또 가격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를 해고해야만 하고 해고된 노동자가 다시 소비 능력을 상실한 소비자가 되어 수요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사회는 경기 침체의 하수구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가 늘어갔고 문을 닫는 공장과 기업이 속출했다. 이 문제가 폭발한 사건이 있었다. 뉴욕 증시가 대폭락을 하며 세계 경제 전체를 무너뜨린 1929년의 세계 경제 대공황이다. 전쟁으로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루어진 경제 성장은 특히 미국의 유례없는 호황을 가지고 왔다. 사람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경제에 낙관했다. 빠르게 늘어나는 자산에 들떠 있었고 많은 사람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기 위해 빚을 내어 투자했다. 하지만 1929년 10월 29일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30% 폭락했다. 하루아침에. 그리고 폭락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 1932년에는 90% 가까이 폭락했다. 국내 총 생산은 반토막이 되었다. 실업률은 25%에 달했다. 당시 세계 총 생산의 절반 가까이를 담당하던 미국 시장의 침체는 빠르게 세계 시장으로 이루어졌다.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만 했다. 우리는 대표적인 세 국가의 극복 방안을 살펴보려고 한다. 그것은 미국, 러시아, 독일이다. 우선 미국부터 알아보자. 미국은 뉴딜 정책을 시행했다. 이것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가 시행한 경제 정책으로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자유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담은 정책이었다. 즉, 공급과잉이라는 자본주의의 내적 문제점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조절하는 거다. 이러한 문제 해결 방식을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수정한다는 의미에서 수정 자본주의 혹은 앞선 초기 자본주의와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후기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국제적으로 미국은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항만, 철도, 댐, 건설 등의 공공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왜 경기 침체를 극복하려는데 갑자기 댐을 건설하는 걸까? 사실 미국에 댐이 더 생긴다고 해서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는 건 아니다. 댐이 목적이 아니라 댐을 건설하는 과정이 목적이다. 공공사업은 노동자를 필요로 했고 그들에게 임금을 주어야 됐다. 그동안 일자리가 없던 노동자가 임금을 받으며 생필품을 사게 되고 사회 전반에 수요가 창출된다. 수요가 생기면 기업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멈춰있던 공장을 다시 가동할 것이었다.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필요했고 다시 고용이 활성화되어 노동자들의 소득이 향상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가 촉진될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정 자본주의는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뒀다. 미국 경기는 차츰 회복되었다. 여기까지 듣고 한국 사회를 생각해보면 뉴딜 정책의 사례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교훈인 것처럼 보인다. 한국도 만성적인 청년 실업이 문제이고 이로 인해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니 말이다. 뉴딜 정책처럼 정부 차원의 공공사업으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매우 좋은 방안이 아닐까? 다만 이런 비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전제에서 출발해야 됐다. 대공황 당시의 산업구조와 지금의 한국 사회의 산업구조가 동일하다는 전제다. 하지만 과거 미국의 상황과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는 차이가 있다. 대공황 당시 미국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중심이었고 육체 노동 중심이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중심이다. 한국 청년들은 더 이상 육체 노동을 원하지 않는다. 이미 육체 노동을 요구하는 중소기업의 공장들은 일손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정부가 개입한 대규모의 공공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일자리 창출로 인한 개별 노동자의 이익보다는 기계화된 산업시설을 갖춘 특정 기업들의 이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 우리는 지금 새 국가의 대공황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다. 우선 미국은 뉴딜 정책으로 자본주의를 수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다음은 러시아다. 러시아는 자본주의를 수정한 미국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공급과잉이라는 문제점을 내포한 자본주의를 폐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마르크스 경제학에 따르면 공황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태생적 문제를 미네님도 이쁜 손님도 어서오세요. 오늘은 절대 자지 않습니다. 태생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내버려 두더라도 어차피 자연스럽게 붕괴할 것이다. 다만 러시아는 붕괴를 앞당기기로 했다. 그래서 혁명이라는 인위적인 과정을 거쳐 자본주의를 폐기하고 공산주의를 경제체제를 선택했다. 혁명 이후 러시아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즉 소련으로 명칭을 전환했다. 그런데
러시아가 공산주의로 돌아선 것은 1929년에 대공황 이후는 아니다. 러시아 공산주의는 1917년 혁명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1922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성립되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대공황 이전의 자본주의를 폐기했던 거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들이 대공황으로 경기 침체를 경험하던 시기에 반대로 러시아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고 있는 중에 설상가상으로 대공황까지 겹치자 국가적 파산에 직면했다. 물가는 치솟고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되었다. 수레에 마르크화를 가득 싣고 가도 빵을 사기가 부족할 정도였다. 국민의 고통과 불만은 극에 달했다. 이때 모든 독일인을 구원해줄 영웅이 나타났다. 바로 그가 히틀러였다. 히틀러는 독일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전쟁 배상금 때문임을 밝혔다. 자신이 전쟁 배상금을 물지 않게 하겠다며 독일인을 선동했다. 그리고 위대한 독일 민족이 이렇게 초라해진 원인에 대해 철학적 견해도 제시했다. 그것은 독일의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 너무나도 좁다는 거다. 히틀러에 따르면 각 민족은 자신의 민족성에 어울리는 영토를 가지고 있어야 됐다. 목소리 좋은 여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임명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토는 곧 민족의 영혼과 직결되었다. 그런데 지금의 독일 영토는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에 의해서 더 좁아졌다. 게다가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독일 민족 영토가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는 것이다. 히틀러는 독일의 영토가 오염되면서 위대한 독일 민족의 영혼이 고통받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오염의 근본 원인으로 독일의 영토에 살고 있는 저열한 유대인이었다. 독일 민족의 위대한 부활을 위해 영토를 순결하게 청소할 필요가 있었다. 이로써 유대인 대학살인 홀로코스트가 시작되었다. 여기서 잠깐 당시 유럽에서의 유대인의 지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유대인의 역사와 종교에 대해서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연권 기독교 편에 있는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다. 이 외에 우리는 앞서 고대에서 중세로의 역사적 전환기를 살펴보며 간략히 알아보았다. 기억을 떠올려보자. 유대인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며 신과의 계약인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유대 민족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독특한 인물인 나사렛 예수가 탄생했다. 예수는 유대교의 율법에 따르지 않아 유대인으로부터 반감을 샀다. 그러다가 로마로 잡혀갔고 집정관 빌라도가 예수와 바바라부 중 한 명을 살려주겠다며 유대인에게 선택하게 하자 그들은 바라바를 선택했다. 예수는 결국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제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뜻인 복음을 전파할 것을 당부한 후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데 400년 후에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리스도교를 로마의 국교로 지정하며 이후 유럽 사회에는 그리스도교 문화권이 되었다. 이제 생각을 해보자. 예수를 죽인 직접적인 피의자는 누구인가? 바로 유대 민족이다. 문제는 이후 서구 유럽 사회가 그리스도교 문화권이 되었다는 데 있다.
그리스도교 문화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의 정치, 사회적 지위는 어떠했겠는가? 유대인은 예수 살해라는 건 유대인은 예수 살해라는 전 우주적 범죄를 저지른 민족으로 취급받았다. 이들은 자신들의 독립국가를 갖지 못했고 여러 국가에 뿔뿔이 흩어져 다른 민족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만 했다. 나라가 없으니 농사를 지을 땅도 없었다. 유대인은 어쩔 수 없이 중세를 거치는 동안 가장 천대받던 상업과 대부업에 종사했다. 그런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근대 자본주의가 도래하면서 상업과 대부업은 무역과 금융업이 되었고 유대인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다.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금융산업은 유대 자본에 의해 움직인다. 이를 토대로 히틀러가 집권하던 시기 독일의 분위기를 생각해보자. 히틀러는 독일 국민에게 독일 민족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성스러운 땅을 되찾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 성스러운 땅은 유대인에 의해 오염되고 있다고 했다.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악으로 가득한 민족이며 독일이 전쟁 배상금으로 허덕일 때도 금융산업을 바탕으로 부유하게 살아가는 얄미운 놈들이다. 게다가 외모 면에서도 유대인은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미묘하게 동양적이다. 나스닥은 유대인이 만든 신의 카지노. 그래요? 유대인이 만든 거였어? 어이? 독일인은 전우주적 범죄를 저질렀던 유대 민족을 처단하고 성스러운 독일을 재건해야 된다는 의무감에 따라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인종 청소를 감행했다. 여기까지는 명분이고 실제로 유대인을 학살해야 했던 실질적인 원인을 생각해보자.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에 반대하며 전쟁 배상금을 물지 않겠다고 민중을 선동했다. 그 결과 독일 민족 사회주의의 정당인 나치당이 민중의 열렬한 지지자로 집권되었다. 일단 집권을 하긴 했는데 히틀러는 고민에 빠졌다. 민중에게 전쟁 배상금을 물지 않겠다고 장담해놓긴 했는데 영국, 프랑스와 다시 협상하자고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았고 방법이 없었다.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다시 전쟁을 해서 이기면 되지 않을까? 전쟁에서 패해 배상금을 물고 있는 것이니 승리하면 배상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생각해보면 문제가 있었다. 전쟁을 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는데 경제 공황과 배상금 때문에 독일의 재정은 충분치 않았다. 영국과 프랑스에 가서 너희들과 다시 싸우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 좀 빌려줘 라고도 할 수 없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히틀러가 좋은 생각을 떠올렸다. 독일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생각났다. 그들은 부유하다. 그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전쟁을 한다면 된다. 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재산을 몰수하면 여론이 좋지 않을 거다. 독일인도 쉽게 수긍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철학적 정당화 과정이 필요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민족성과 영토를 연결한 히틀러의 생각이 탄생했다. 위대한 민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스러운 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그 생각이 독일 민족에게 먹혀들었다. 독일인은 열광했다. 잠깐만. 이것은 어디서 많이 듣던 세계관 아닌가? 땅과 민족을 연결해 사유하는 세계관.
요즘도 가끔 들을 수 있는 신토불이라는 용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이 용어와 그에 포함된 사고는 사실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 땅과 민족을 하나의 세계로 연결하는 세계관은 민족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물질화하게 만들고 국경과 토지에 대한 집착으로 발전한다. 국가 간의 영토 분쟁은 신성 불가침의 민족적 정신에 대한 침략이 된다. 혹시나 합리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면 그는 변절자와 매국노가 된다. 영토 소유에 대한 배타적이고 감정적인 외침이 간증이 되고 찬양이 대상이 되는 사회. 그런 사회는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진 모르겠지만 세계대전 당시 독일 민족의 광기와 부도덕성보다 나을 것이 없다. 독일은 히틀러의 나치당을 중심으로 배타적인 민족주의로 결심하며 차근차근 전쟁을 준비했다. 이쯤에서 한 번 더 역사적인 가정을 생각해보자. 그럼 만약 히틀러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독일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고 두 번째 세계대전은 없었을 것인가? 단정하긴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히틀러라는 악마가 독일을 전쟁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독일의 민중이 히틀러라는 영웅을 요구한 거다. 히틀러가 없다고 하더라도 독일인은 전쟁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해주는 누군가를 또 찾아냈을 것이다. 우리는 보통 역사를 영웅사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영웅사관이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능력을 초월하는 천재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특정 인물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이와 반대되는 역사관이 민중사관이다. 민중사관은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제를 민중으로 본다. 우리가 세계대전을 영웅사관의 시각으로 본다면 세계대전을 일으킨 사람은 히틀러가 된다. 반면 세계대전을 민중사관의 시각으로 본다면 세계대전을 일으킨 원인은 경기 침체의 고통을 극복하고자 했던 독일 민족의 의지가 된다. 영웅사관과 민중사관은 어느 것이 옳고 다른 것을 그르기보다는 역사 해석을 다채롭게 해주는 두 가지 시각이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자본주의의 특성인 공급과잉의 문제가 대공황을 불러왔으며 설명 하나 붙이자면 1차 세계대전 지고도 독일 국민은 자기들이 왜 졌는지 몰랐대. 당시 독일 정부가 정보를 철저히 감췄거든. 그래서 이기는 줄 알았대. 근데 갑자기 항복한다고 하니 인기대.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몰랐으면은 좋은 말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약간 벙쪘을 것 같아요. 뭐지? 뭐야? 이러면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의 특성인 공급과잉의 문제가 대공황을 불러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 국가의 방안을 살펴보았다. 새 국가는 미국, 러시아, 독일이었다. 미국은 뉴딜 정책을 통해 자본주의를 수정했다.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지만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 수정 방법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였다. 반면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선택하며 자본주의를 폐기했다. 자본주의에 태생적인 문제가 있는데 문제 있는 경제체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었다. 마지막은 독일이다. 독일은 군국화의 길을 선택했다.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전쟁 배상금을 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 무역에서 독점적 위치를 점유할 수 있었다. 혹시 패배한다 하더라도 나쁜 것만은 아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전쟁은 막대한 양의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의 공급과잉 문제를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한다.
독일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패배하거나 어쨌든 현재의 최악의 상황보다는 단기적으론 이익이 되므로 전쟁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그렇다면 독일은 자본주의를 어떻게 한 것일까? 미국처럼 수정한 걸까? 러시아처럼 폐기한 걸까? 독일은 자본주의를 유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공급 과잉이라는 특성은 필연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으로 귀결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세계적 규모의 전쟁이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주축국이 되어 전쟁을 일으켰고 이에 대항해서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중국 등 여러 나라가 연합국을 형성했다. 독일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앞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일본은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갑자기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을까? 그것도 왜 하필이면 지구 반대편의 독일과 동맹을 맺고 전쟁을 일으킨 걸까? 이유는 단순했다. 우리는 앞서 제1차 세계대전에 발발 원인을 논하면서 국가가 왜 전쟁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알아보았다. 당시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자. 중세의 일본에는 천황이 존재했으나 실질적인 힘은 지방의 영주라고 할 수 있는 막부에 있었다. 막부는 군부 정권이 통치권자인 쇼군이 통치했다. 중세의 끝인 19세기 중엽이 되면 일본은 미국과의 통상 조약을 시작으로 근대화에 박차를 가했다. 이러한 근대화를 메이지 유신이라고 한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 일본은 막부 체제가 종식되었고 천황에 의한 중앙 집권적 통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열강들의 기술, 문화, 제도를 빠르게 받아들이며 국가 주도의 산업화가 본격화되었다. 이후의 역사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구조에 따라 흘러갔다. 산업화는 자본주의를 낳았고 자본주의는 공급 과잉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수요를 늘려야 됐다.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인 식민지가 필요했다.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1894년에 청일전쟁, 1904년에 러일전쟁을 일으켜 타이완, 조선, 사할린을 식민지로 얻었다. 그러나 발전을 계속하던 일본도 1929년 세계 대공황의 영향으로 경제 위기에 봉착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더 큰 시장인 대륙으로의 진출을 꾀했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의 세계 열강 모두가 꿈꾸는 광활한 시장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이들과 대립하며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독일과 일본이 추축국으로 동맹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이 같았기 때문이다. 과도한 공급량을 해소하기 위한 식민지의 확보, 그리고 무역협정에서의 국가적 우위. 그렇다면 연합국은 어떤 목적으로 전쟁에 대응했을까? 정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정의와 자유를 위한 도덕적인 전쟁이란 없다. 자국의 시장인 식민지를 지키고 독일, 일본과의 무역협정에서 계속 우위를 점하기 위해 대응한 것이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식민지를 얻으려는 국가와 식민지를 지키려는 국가 간의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쟁은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다. 1945년 5월에 독일이 먼저 항복했다. 같은 해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미국에
핵포탄이 투하되고 같은 해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의 핵폭탄이 투하되고 나서야 일본은 천황제 유지를 하는 대신 무조건 항복에 이르렀다. 그날이 15일이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은 인류 역사에서 세계대전 종전이 일이 되었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제 분도 아닙니다. 지역의 관점에서는 광복절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근대도 저물었다. 역사는 현대로 나아갔다. 냉전 시대. 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대립하는가? 전쟁이 끝나고 세계는 새롭게 재편되었다. 세계 역사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로 대표되는 유럽 사회는 전쟁으로 황폐해졌다. 대신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이 세계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미국과 소련은 세계대전 중에 독일과 일본에 맞서 동맹을 맺고 있었지만 그것은 불안한 동맹이었다. 공동의 적이 사라지자 이질적인 체제로 대결할 수밖에 없었다. 서로 판이하게 다른 경제 체제 때문이었다. 대공황 이후 미국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후기 자본주의를 선택했고 소련은 러시아 혁명을 거치면서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두 체제를 중심으로 세계는 팀을 나누어 재편되었다.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국가로는 미국, 서유럽, 일본, 남한 등이 있고 공산주의 국가로는 소련, 동유럽, 중국, 북한 등이 있었다. 두 세계는 체제와 군비 경쟁으로 아슬아슬한 힘의 균형을 이루었다. 미국과 소련은 모두 막대한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국가가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핵전쟁을 의미했다. 실제로 현재까지도 미국과 러시아는 대략적으로 각각 7,000기와 7,300기기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까닭에 미국과 소련이 직접 전쟁을 한다는 건 쉽진 않았다. 물론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으나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다. 대신 다른 국가들에서 국지적으로 전쟁이 발발했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쿠바 미사일의 위기, 베를린 위기,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이다. 이렇게 미국과 소련의 전면전 없이 긴장과 갈등이 계속되고 체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 냉전 시대의 특징이다. 냉전 시대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1945년부터 소련이 개혁과 개방을 외치던 그리고 해체된 1991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넘버님 어서오세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다. 도대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왜 싸워야 하는 걸까? 그냥 두 체제가 각자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닐까? 서로 간섭하지 않고 말이다. 어떤 국가는 자본주의를 선택하고 다른 국가는 공산주의를 선택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싶은 국가로 가서 살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도대체 두 체제는 왜 대립하려고만 하는 걸까? 예방공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다. 공산주의는 악이기 때문이야. 북한의 모습 좀 봐. 공산주의는 국민을 억압하고 정부를 차단하며 고통을 주지. 자유를 추구하는 우리가 그들에게 자유를 줘야 될 의미가 있어. 혹은 종교적 관점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공산주의자는 신을 부정해. 신을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악마임을 증명하는 거야. 우리는 악마와 타협을 할 수 없어. 첫 번째 답은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맞는 말이라고 보기 힘든 면도 있다. 왜냐하면 이 비판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재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도 경제체제를 선과 악의 대결로 보는 정근대적인 발상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 책의 정치, 사회 파트에서 다룰 거다. 일단은 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하나의 세계에서 공존할 수 없는지를 경제적 측면에서 생각해 보기로 해보자. 이에 대한 이해가 냉전 시대에 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될 거다. B는 제1차 세계대전 때와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 때도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다. 대공황의 여파로 눈물을 머금고 운영을 중망했던 공장이 전쟁으로 다시 가동된 덕분이었다. 전쟁이 수요를 창출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해고했던 노동자들도 다시 고용했다. 공장은 점진적으로 안정되어 갔다. 그런데 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노동자로 고용한 C1, C2, C3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예전에는 쉬고 있다가도 B가 공장에 방문하면 괜히 더 열심히 일하는 척도 하고 특별히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로 경쟁하듯 앞서기도 했다. B는 그런 모습이 내심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상황이 급변했다. 어째 B가 공장에 오면 노동자들 간에 서로 말을 맞췄는지 불평, 불만을 쏟아냈다. 업무량은 많은데 임금이 적다느니, 공장의 환경이 좋지 않아 건강을 해치게 되었으니 보상하라고 말이다. 게다가 예전처럼 B는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며. 근데 지적 대화를 위한 지식인데 왜 내용은 자본론이야? 그러게요. 이게 지적 대화에 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탱자님 감사합니다. 키도 참 쉽게 써져 있어서 이해는 잘 가는 것 같아요. 소련 소비에트 공방 그거? 근데 학생 때요? 공부는 했는데 딴 생각했어. 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구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고기 맛있겠다. 탱자님 감사합니다. 게다가 예전처럼 B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해야 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며 누군가를 해고할 때는 노동자 전체와 다시 협상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B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B는 언제 또 구두 수요량이 줄어 공장의 위기가 반복될지도 모르는데 임금을 올려주거나 공장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게다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내 마음대로 고용과 해고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B는 우연하게 구두 공장 근처에서 빵 공장을 운영하는 D와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되었다. D는 큰일이 났으며 자신은 망했다고 하소연했다. 자신이 빵을 수출하는 대신 원료인 밀을 수입하는 국가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노동자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다. B가 물었다. 공산주의 애들은 빵 안 먹는데 뭐가 걱정이야? D가 말했다. 공산주의 애들은 자본주의 국가랑 거래를 안 한대. 공산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와 무역 거래를 하지 않고 적대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공산주의 체제가 생산수단을 독점한 자본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 책의 경제 파트에서 곧 자세히 다룰 거다. 다만 여기서는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와 무역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가?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와 거래하지 않는 것이 큰일일까? 공산주의 국가와 거래하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끼리 무역을 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자본주의의 특성에 기인한다. 자본주의의 특성은 앞에서 논한 대로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거다. 수요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식민지 개척이었다. 식민지는 공급 과잉을 해소할 시장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시장 확보가 필수적인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자본주의와 무역 거래를 하지 않는 공산주의 국가가 늘어난다는 것이 시장의 축소를 의미한다. 시장의 축소는 수요량을 의미하고 수요량의 감소는 생산 중단, 즉 공황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공산주의 국가의 존재 자체가 자본주의의 위협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이렇게 존재만으로도 위협적인 공산주의가 우월성을 자랑하며 영역을 확대하고 있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의 국가가 공산주의 사회로 변한다는 것이 다른 공산주의 국가가 침입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들이 반란을 일으켜 자본가들을 제거하고 그들 스스로 생산수단을 공유하며 그것이 공산주의 혁명이었던 거다. 잘 자요. B는 대충 상황이 파악되는 것 같았다. 푸디님 어서오세요. 왜 요즘 들어 노동자들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고 자신을 적대적으로 보고 있는지 알 것 같았다. B는 고민에 빠졌다. 결정적이던 거?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생각? 아, 복지정책. 빵 나눠주고 같이 빵 먹고 같이 하는 거. 공산주의가 제대로만 되면 좋은데 사실 어렵죠.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죠. 어려운 것 같습니다. B는 고민에 빠졌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 상황을 어디서 본 것만 같았다. 아주 먼 옛날 B가 A의 지배를 받았을 때 B가 A에게 불만을 가졌던 상황과 비슷하지 않은가. 그때 B는 자신이 노동해서 만들어낸 생산물을 A가 생산수단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가져가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B는 그때 A가 어떻게 위기를 넘겼는지 생각했다. 맞다. A는 신을 요청했었다. 신을 통해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했다. 그런데 그런 큰일이다. 신을 몰아낸 건 B 자신이 아니었던가. A를 몰아내기 위해 A의 지배를 정당화해주는 신을 몰아내었고 그 자리에 이성을 불러온 것은 바로 B 자신이었다. B는 고민에 빠졌다. 어쩌나 무엇인가 자신이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일을 정당화해주고 정신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했다. 그리고
생각 끝에 비는 정말 괜찮은 것을 찾아냈다. 비는 노동자들을 모았다. C1, 2, 3가 불만 가득한 모습으로 모였다. 업무 시간 외에 부르는 것도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냐는 둥, 쉬는 시간도 보장해주지 않느냐는 등 노동자들은 불만의 소리를 높였다. 비는 짜증이 났지만 속마음을 숨기고 최대한 근엄하고 숭고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존경하는 노동자 여러분들, 여러분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멀리 다른 나라에서는 독재자들이 공산주의를 앞세워 국민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고통과 가난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게까지 검은 마술을 뻗치려 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국가적 비상시국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시는 노동자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아직은 국가적으로 비상시기인 까닭에 여러분께 더 많은 것을 돌려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공동의 적인 공산주의만 사라진다면 국가와 기업은 여러분들의 수고에 보답할 것입니다. 선조들이 지켜낸 조국을 위해 함께 싸워나갑시다. 비가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곁눈질을 보니 노동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웅성거리고 있었다. 비는 마음이 놓였다. C1이 2,3에게 말했다. 뭐야, 너희가 말한 공산주의가 반국가적인 뭐 그런 거였어? C2,3가 당황했다. 다음 날부터 노동자들은 묵묵히 맡은 일을 열심히 했다. 국가는 요청된다. 국가라는 개념은 신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특히 애국에 대해 강요함으로써 지배자들을 편리하게 한다. 그래서 애국은 국가 차원에서 장려되고 교육된다. 애국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기념 절차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사회는 이들을 자칭하는 어휘를 검열하고 교정한다. 지칭하는. 반대로 애국과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는 공공연한 정치, 사회적 압력이 가해지고 이들을 지칭하는 어휘에는 거칠고 모욕적이며 배타적인 언어들이 허용된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요청은 자본주의만이 특징이 아니다. 신을 요청할 수 없는 모든 지배 권력은 애국을 장려한다. 합리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혹은 지적 대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신과 국가에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신과 국가에 대해 객관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이 이들의 존재를 부정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신과 국가의 객관적인 의미를 초월해서 사회, 정치적으로 과장되고 포장된 의미가 나에게 강요되고 있던 것은 아닌지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냉전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다. 냉전은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대결 갈등을 말한다. 우리가 물은 것은 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결하는 것인가 였다. 그리고 그것이 자본주의의 특성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알았다. 자본주의는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했다. 공산주의가 확장되는 것은 공장의 축소를 의미하므로 자본주의에게 위협적이다. 두 번의 세계대전이 시장 확보를 위한 전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냉전의 위기도 시장 확보를 위한 경쟁이 본질이었던 것이다. 또한 공산주의의 이념적 특징이 자본주의를 내적으로 붕괴시킬 가능성을 가진 까닭에 자본가는 이를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을 세계로 떠돌며 자본가와 자본주의 국가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미국과 소련의 대결 국면은
소련이 경기 침체와 체제의 비효율성이 드러나며 급격히 전환을 맞이했다. 소련의 연방들은 더 이상 소련의 리더십을 신뢰하지 않았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소련은 개혁과 개방 정책으로 선회했고 1991년 12월 16일 마침내 소련은 러시아와 15개의 신생공화국으로 해체되었다. 냉전은 종식되었다. 미국과의 화해와 긴장 완화의 시기가 찾아왔다. 이를 대탕트라고 한다. 그리고 공산주의 체제의 몰락은 자본주의 독주 시대가 찾아왔음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다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해볼까요?